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충북 영동에 귀농 관련해서 강의도 좀 다니시고 한 17, 18년 되셨죠? 귀농하신 네, 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직접 귀농도 하고 네, 귀농인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네, 그런 강사님이신데요. 그래서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오늘은 귀농을 주제로 좀 대담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예. 요즘 그 강의를 여러 군데 다니시는데 예. 분야가 어떤 분야죠? 일단 귀농 분야, 크게 나누면 귀농 예. 분야하고요. 또 귀농하시면은 이제 농사 조금씩 지시니까 네.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농산물 소규모 가공 사업 하시는 분들 가공까지. 위한 거. 예. 그다음에 또 체험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체험에 관련된 거. 또 이런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찾아뵙고 있고요. 예. 귀농 외에는 다른 뭐 더 하시는 거 있지요? 지금 제가 뭐 해석 관련이라든지 네. 아니면 식품정보원, 뭐 네. 농정원 이런 네. 데서 이제 또 농업 관련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네. 그런 교육들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뭐 여기저기 불러주셔서 많이 다니고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 군데 전문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오늘은 첫 시간이고 그래서 귀농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 17, 8년 전에 예. 저도 그쯤에 귀농을 하긴 했는데요. 귀농하실 때 귀농하시게 된 계기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일단 뭐 강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우리가 귀농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없었죠? 예, 뭐 개념도 그렇고. 그리고 귀농 교육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아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네. 저 역시 이제 건강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도시에 살다 죽겠다. 어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이 대표님 보면 예전에 했던 일도 독특하지만 예. 여기 정착을 하면서 농사 짓고 가공도 하고 한동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영동이다 보니까 주변에 포도 농사도 많이 짓는데 주변에 귀농하신 입장에서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하고 융화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걱정을 했었고 네. 또 실질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제일 지금 1순위가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제 경험상 네.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다 보니 저도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저도 뭐 대동소이했습니다. 와서 포도농사 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도농사 짓고 네. 뭐 고추농사 짓고 또 가공한다 하고서 동네 분들하고 같이 된장도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렵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귀농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10년 만에 후회했어요. 그냥 귀농의 현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쪽으로 귀농이라는 접근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농업 인구가 216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45%에서 48%는 65세 이상 고령자고요. 요즘 많이 고령화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 예. 딱 5년 동안 도시 지역에 계시다가 농촌 쪽으로 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 약 5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따져도 4명 중에 1명은 도시에 있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농민 중에. 또 그분들 중에 직접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따지니까 30%가 안 돼요. 70% 그러면 오긴 왔대. 영농은 안 하고. 직접 영농이라는 개념은 좀 미흡하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다문화까지 따지고 이렇게 따진다면은 거의 농촌 인구의 반 이상이거든요 지금. 예. 원주민이라는 개념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분들이. 예, 그렇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하고의 융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예. 모든 정책도 귀농은
정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귀농의 목적은 결코 정착의 목적을 두는 순간 실패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도시에 다들 사셨던 경험들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도시에 살던 행위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에 와서도. 예. 그래야지 농촌에도 다양한 업종이 있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많은 사람이 들어오던 적은 사람이 들어오던 들어오신 분들을 다 하나 획일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업의 개념을 좀 넓게 보기 시작하고 예. 농민이라는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귀농하신 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농업이라는 개념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땅에 무엇인가를 심어서 소출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만이 농업이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땅에 심던 필패할 것입니다. 아, 그런 시각으로.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먹거리 시장이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 우리나라 수입 농산물 들어온 게 약 29조 원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처럼 계속 수입 농산물이 늘어나면 2035년 정도 되면은 한 39조 원 정도 육박할 거라고 봅니다. 전체 시장이 50조 원인데 네. 39조 원 정도 수입 먹거리가 들어온다? 땅에 뭘 심어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에 뭔가를 심어서 소출을 얻는 것만이 영농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농업이라는 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촌 경제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는 다 농업으로 농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저도 그 농기계 중에 컴퓨터도 농기계로 봐야 된다라고 당연하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없죠. 드물죠.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자네들 시골에 오면 청년차공농 지원을 해주겠다, 뭐 후계농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서 다 땅 파고 짐승 키우고 이런 식으로만 유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적성이 맞는 친구들은 그걸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도 여기 와서 그거를 강요한다면 그 친구들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촌에는 미장원도 없고요. 빵집도 없습니다. 전파사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농의 개념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저희 동네만 해도 시골 어머니들이 머리에 파마 한번 하시려고 해도 아침 첫차 타고 읍내까지 나가셔서 파마 하시고 뭐 점심시간에 시장 한번 돌아보시고 오후에 파마 완성시키고 저녁 차 타고 들어오시거든요. 하루 종일 파마 한번 하겠다고 아무 일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25살짜리 여자아이가 저희 동네 만약에 복지회관 옆에 거울 한두 개 걸어놓고 할머니들 머리 파마를 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할머니들이 밭에 일을 하러 가시면서 미장원 들리시고 점심 드시러 들어오시면서 파마가 완성됐다. 네.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농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미장원 원장인 이 젊은 아가씨가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시각은 맞네. 그러면 이 미장원 원장도 농업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참 쉽네요.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없다.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연고도 없는 이곳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주는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주제가 막 커지는데 일단은 귀농 쪽에 다 포함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럼 이제 좀 주제를 더 줄여볼게요. 예. 이제 그 정년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많죠. 60대 넘어서. 그지만 이제 지금은 그럼 젊은 쪽, 예를 들어서 50대 이하, 뭐 사업하다 오시든 아니면 뭐 대학교 졸업하면 오시든 50대 이하 귀농하시는 분에 국한해서 물론 넘어도 되지만 그분들이 와서 어떤 이 농촌에 정착을 하는데 지금 강의를 많이 다니시면서 그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본 게 있을 많이 거니까 받죠. 그 중에서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 이 강사님은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못 오해하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들어오지 마라. 아닙니다. 젊은 친구는 예, 저도 들어와라. 그렇게 안 이렇게 할게요.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먹은 젊은이들도 많고요. 나이 어린 노인네들도 많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는 나이를 가지고서 결정짓는 건 아니고요. 뭐 또 한 그건 가지는 좀 그러네. 예, 좀 가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이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해서 나이를 좀 줄여서 이제 줄여본 건데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강사님 원하시는 대로. 저는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제일 1번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예.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화합할까요? 두 번째는 뭐 먹고 살아요? 예요, 지금. 이 둘 중에 한 가지거든요. 제가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질문이 그게 네. 제일 클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단 지역 주민하고 화합 문제는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귀농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사 오신 거거든요. 아, 그것만 벗어나면 네. 간단히 해결된다. 일단 여러분들도 도시에 사실 때도 무슨 동에서 무슨 동으로 이사도 가시고 어느 구에서 어느 구로도 이사 가시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쪽에 이사 가셨다고 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아파트 당첨되거나 해서 가셔서 갑자기 뭐 동네 반장님, 통장님, 동장님 찾아다니고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농촌에 와서도 그냥 하던 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면면을 보고 가시면 되거든요. 이사 온 왔다? 것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두고 시간을 두고 우리가 사람이 평가되는 거지 잔치상 벌리고 술 사주고 고기 같이 먹고 했다고 해서 친해지는 건 아니더라. 결국은 또 통계로도 나와요. 실질적으로 다시 귀농했다가 다시 여귀농, 다시 동촌으로 가신 분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요. 지역 주민하고 갈등 때문에 다시 난 도시로 나갔어 하는 비율은요. 4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적어요? 많은 굉장히 것 같아요. 적어요. 실질적으로 영농 기술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자금의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떠나가신 분들이 한 더 70% 많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프레임만 벗어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네, 융합 프레임은 그렇게 벗어나고 또 한 가지 뭐 먹고 사냐? 무엇을 네. 가지고 이제 정착을 할 예, 것인가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만약에 우리 자제분들이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뭐 휴대폰 가게를 하나 도시에 낸다든지 무슨 뭐 사업체를 하나 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생전 다른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나 휴대폰 가게 내게 한 3억만 빌려주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잖아요. 농촌도 똑같거든요. 평생 여러분들은 다른 일 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괴로운 입장에서 그러면서 볼 때. 와가지고 도시적인 마인드, 상업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그러니까 농사라는 개념을 접근을 하시거든요. 뭐 고추 몇 포기 심으면 얼마큼 수확할 것이다. 뭐 어떻게 땅에 투자하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죄송하지만 농업은요, 소위 얘기하는 이런 게 안 맞아요. 수학 공식이 안 맞죠? 그럼요. 작황도 다르고 그때 똑같은 비료를 쓰고 똑같은 농약을 쳐도 밭마다 나오는 물량이 다르고 농업이 투자 대비 몇 프로 소득이 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간단하다고 또 이것도 생각하거든요. 농업은 철저하게 가치의 산업입니다. 가치의 산업. 농업은 생산량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산업이다라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농촌에 돈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뭐 늙어서? 우리가 뭐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거든요. 저도 외국의 농민들을 꽤 많이 만나봤어요. 외국에 직접 나가서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대한민국 농민들의 영농 기술은 전 세계 탑입니다. 이건 프랑스 갔을 때도 스위스 갔을 때도 미국 갔을 때도 호주 갔을 때도 나는 우리나라 농사 짓는 분들보다 농사를 더 잘 짓는 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쨌든 농사 기술적이면 그러면 영농 기술은 대한민국 대단하다. 탑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내린 판단은 이래요.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농업과 예. 농민이 생각하고 있는 농업의 방향이 달랐다. 아, 서로 다른 데를 바라보는 그러면 거. 이걸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산량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세상은 지났다. 그럼 어떤 쪽으로? 가치를 가지고 수익을 가치. 올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럼 가치를 올린다? 농업의 가치, 농민의 가치 이게 과연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창출이 될까? 되게 우리가 요즘 농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6차 산업이거든요. 6차 산업 많이 그러면은 얘기죠. 1차 산업의 재배, 2차 산업의 가공, 3차 산업의
이제 서비스업까지 통과를 한 사업을 하자. 가능할 것 같아요? 인력도 많이 들고 그럼 이 경험도 있어야 되고. 가장 제일 문제는요,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1, 2, 3차를 다 아우르는 6차 산업을 하겠다. 여러분들 인허가 내다가 세월 다 갈 것입니다. 그거 분명히. 그렇죠. 정부나 어떤 그러면 기관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어렵게 인허가 다 냈다 해도 지금 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없어요.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촌 인구의 반이 이미 65세 이상인데 우리 회계 프로그램, 세무 프로그램 거기 접근해서 다 무너집니다. 네, 복잡하죠. 그러면. 힘들고. 이거를 과연 농촌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6차 산업 하려면 그 정도까지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맨 처음에 6차 산업을 이야기 나올 때부터 최초로 한번 되돌아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공문서에도 이거 세 가지 다 해라라고 우리한테 요구한 적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6차 산업과 농민이 생각하는 6차 산업 방향이 너무 달랐었어요. 그럼 농민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국가는 어떤 식으로 바라본다고 농민들은 판단하세요? 이렇게 지금도 6차 산업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그렇게 보통 알고 있죠. 근데 국가는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얘기하는 6차 산업은 간단해요. 잘하는 거 하십시오. 잘하는 거. 주특기 갖추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재배에 올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6차 산업은 벗어나고. 아니죠. 그게 6차 산업이 되는 그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1차로 보통 한번 보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한 20년, 30년 만약에 복숭아 농사를 지신 분이 있다. 예. 그럼 이분은 사람 앞에 나서서 마이크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벌벌벌 떨고서 말 더듬고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 농민분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한테 사람들 체험객 잔뜩 데려다 놓고서 체험시켜라? 체험 못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복숭아 나무 키우는 겁니다. 복숭아 열매 탐스럽게 열리게 하는 거라고요.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마인드만 바꾸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숭아 밭이 가장 그 가선이 아름답고 이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꽃필 때? 그렇죠. 봄에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때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때는 돈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 계속 밭에. 맞습니다. 이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숭아 과수원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복숭아 정원이다라는 마인드만 갖춘다면 과수원 문을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원이다. 동네에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 것이고 지나가던 분들이 와서 그 나무의 아름다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 유채꽃밭 아니겠습니까? 많이 해놓으니까 이쁘지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오게끔 하는 바탕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교육부나 학교 관계자들은 그곳에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어 할 것이고 1시간 뛰어놀게 하는데 체험비가 얼마라는 것이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 쪽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또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하셔야죠. 요즘은 과수원들이 나무가 바짝바짝 붙어 있죠. 옛날처럼 예, 떨어져 예.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키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한 20명 정도가 우리 과수원에서 뛰어노는데 한 사람당 1시간에 5,000원씩이더라. 근데 애들이 자꾸 걸리고 넘어져. 네. 하루에 2팀만 받아도 꽃 피는 기간 한 달 안쪽에 얼마를 벌 수 있겠다. 근데 이 친구들이 자꾸 이런 장애물들이 많으니까 복숭아나무 한 대여섯 그루만 비면은 아이들이 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럼 대여섯 그루에서 수확했을 때 얼마를 벌 것이고 얘네들이 왔을 때 얼마를 벌 것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아이들이 오는 게 낫겠다. 그럼 빨리 대여섯 그루 비셔야죠. 그런 개념으로 마인드를 바꾼다. 대여섯 그루 비고 났더니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흙바닥이더라. 그러면은 방부목이라도 사다가 데크처럼 깔아주셔야죠. 또 봄에 여우비도 많이 오고 봄햇살도 따갑습니다. 그러면은 지붕을 얹어주셔야죠.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 보니 배도 고프답니다. 국수라도 삶아야죠. 이렇게 자기의 주특기를 지켜가면서 그 하나의 경험치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시키는 것이 6차 산업의 근본이었던 거죠. 이해는 뭐 쉽게 되네요. 근데 지금 6차 산업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거 보면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 6차 산업 사업 계획서 굉장히 많이 넣으세요. 근데 제가 심사를 다녀보면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 아름다운 과수원 다 부셔서 교실 만들고 식당 만들겠다. 그 넓은 아름다운 황금 물결에 금전 운전옥답 다 메꿔 가지고 거기다 숙박시설 만들고서 체험장 시설을 만들겠다. 그게 6차 산업이라고 많이 제출한다. 저는 이거죠? 장담합니다. 어떠한 농촌 산업도 사업도 농촌의 경관을 무시하고 농촌의 그림을 훼손해 가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건물이 숲을 덮는 순간 그 농촌 사업은 실패한다. 여러분들이 주특기를 갖추셔야 돼요. 내가 농사 짓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면 또 농사를 잘 못 짓는 분들이 태반이면 그런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골에나 여러분들 주위에도 꼭 한 분씩은 그런 분들 계시죠?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이 한 7, 8번 확 몰려왔을 때 장 볼 시간도 없었어. 뚝딱 만들어내시는 분? 그러면은 그냥 텃밭에 가서 푸성기 몇 개 대충 뜯어서 양념 뭐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허옇게 대충 묻혔는데 이상하게 그 양반 손만 거쳐가면 맛있어요. 그게. 있죠 많이. 이게 6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묻히는 거, 그분이 채취해 오는 거를 같이 움직이게 하고 같이 따주게 하는 게 6차 산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체험이에요. 또 그분이 묻혀놓은 그 나무를 먹는 게 요식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분이 묻히고 따는 거를 배우겠다고 보겠다고 대도시에서 차 끌고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했을 때 건너만 빈방 하루 청소해가지고 하룻밤 재워주는 게 숙박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보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경험치가 쌓여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경험치가 쌓인 후에 안정을 취하는 거죠. 자기 주특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6차 산업을 이렇게 분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1차 산업은 근본입니다. 근본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근데 2차 산업은, 가공으로 하는 2차 산업은 필수 조건입니다. 농업에 대한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필수 작업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경제적인 이득은 어디서 나오냐? 3차 산업에서 나올 겁니다. 3차에서? 1차의 근본을 훼손시키거나 2차의 필수 조건을 여러분들이 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3차까지 발전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1차는 지금 대표님 말씀이면 어떤 전문적으로 뭐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으면 되는데, 막 갓 귀농하시거나 이사 왔다고 표현할게요. 갓 이사 오신 분들은 그렇게 실력을 못 갖출 확률이 많잖아요. 이런 그렇죠. 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그러면? 그래서 조직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조직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조직화지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우리 농촌은, 지금도 저는 이 근간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도시 생활하고 농촌 생활의 가장 다른 점 하나, 가장 1번을 꼽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농촌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고 존속할 이유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공동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공동체 합시다 그랬더니 옛날 우리 둘의 향약처럼, 아니면 지금 무슨 법인 조직화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사시는 시골에도 어르신들 되게 많이 사세요. 저희 동네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보아온 농촌은요, 간단합니다. 도시는 고독사가 많더라. 그런데 농촌은 고독사가 없더라. 고령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고독사 비율이 없어요. 이게 공동체거든요. 옆집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옆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작은 관심사, 결국은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귀농하신 분들이 농사 좀 모질라죠. 기술도 안 되고 소득도 안 올라요. 근데 한번 주위를 되돌아보세요. 큰 돈벌이는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30년, 40년 전문 프로 농사꾼들이 꽉 차 있을 겁니다. 주변에.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 돼요. 저도 저희 집에서 된장도 만들고 와인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와인 만들 때 포도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농사 지은 거 다 수매합니다. 제가 된장 만들 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농사 지은 콩 다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하시고, 할 수 있는 거에 치중하면서 할 수 없는 것 쪽에 협업을 찾아가는 게 6차 산업이고 농촌 공동체를 이루는 일인데, 그걸 다 하려고 하죠. 또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합니다. 산지가 더 비싸다. 그런 말도 있죠. 인정하죠, 저도.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요. 산지가 비싼 게 아니고, 우리 물건을 구매하고 수매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물건을 보는 해안이 부족한 겁니다. 시각을 또 실질적으로 가공이 필수 조건에 치중하신 분들은요, 1차 생산물을 물건을 들어오는 그 물건을 보는 해안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부족한 면을 채워가면은 충분히 리스크는 다 메꿔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귀농하셔갖고 가공할 때 같은 마을에서 생산한 걸 좀 수매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6차 산업을 딱 세팅하고 판을 벌리기는 좀 부담스럽죠. 1차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주변하고 융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6차 산업 가더라도. 그래서 요즘 귀농하신 분들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저희 때보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보다 많이 불행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때보다 이렇게 교육받을 때도 많고 많죠, 이렇게 요즘은. 조언받을 때도 많고 찾아갈 것도 많고 정책들도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저희 때보다 불행하다고 제가 표현하냐면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12가지 기술 가진 사람이 조석 때거리 걱정하더라. 많이 있었죠. 시기 때에서 이게 교육이 너무나 그러니까 방만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한 개념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기획도 안 되고 계획도 안 되다 보니까 실행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귀농 멘토로서 제가 충고를 하자면 그래요. 귀농을 처음에 시도하셨다면 처음에 귀농 준비 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 가져라. 저도 그 말엔 동의합니다. 또 귀농한 이후에는요, 시골에 이제 이사를 들어오시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한번 사계절은 겪어봐야죠. 사계절은 겪어보고, 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농사 짓는 것도 여러 다양하잖아요. 거기 한번 다녀보세요. 솔직히 저희 동네 뭐 하루 일당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여기저기 한번 가서 보시면 포도밭도 한번 가봐서 일해 보시는 거고, 복숭아밭도 가보고. 그러면 일당 받고 경험하면서 그럼요. 본인 건 뭐 조금 미루더라도 당연하죠. 주변을 좀 탐방하라. 어차피 평생 살려고 오는 거잖아요. 1년, 2년 늦춰졌다고 해가지고 결코 여러분들 삶에 큰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시골에 오셔서 가끔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셔요. 그러면 저는 딱 3가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두 번째, 얼마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50대가 넘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돈도 한 3억 정도는 가지고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 이상. 꽤 계시더라고요. 또 대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고 이래요. 근데 3개 다 답이 아니죠. 틀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품 파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장에 재래시장 가셔가지고 시금치 한 단을 사도 찾아다니잖아요. 이쪽 집이 더 좋은지 저쪽 집이 더 좋은지 같은 가격에는 어디가 더 싱싱한지. 그런 다음에 최종 결정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품 많이 파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져라는 건 인터넷 뒤져봐라, 전화로 물어봐라가 아니라 발품. 그렇죠. 직접 체험해봐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얼마 가져오셨어요? 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억 들고 오시면은요, 1년이면 반드시 바닥 날 것이고요. 5억 가져오면 3년이면 바닥 나실 겁니다. 10억 이상 가져오시는 분들은 저 안 만나도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덮벅덮벅 땅 사고 덮벅덮벅 건물 짓고 막 이러신다고요. 요즘 시골 땅값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들이 시골 올 때하고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그럼 땅 사고 집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계는 어떻게 꾸리시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을 사는 방법부터 집을 짓는 방법부터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시간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다니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다 보면 집 질 때 이렇게 하면 좀 돈이 많이 절약 되겠구나. 나중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둘 수 있겠구나. 땅 살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방향들이 설정되거든요. 또 마지막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는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골 인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죠. 실제 저도 그런 거 많이 겪고 있고요, 현재.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뭐 현지 부동산들을 통해서 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우리 강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방송이 나가거나 이런 교육을 하고 나면 가끔 저한테 찾아와요. 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강사님 저번에 강의 들었는데 참 감명 깊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파트 같은 거 정리하거나 한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쪽 지역도 잘 아는데 이쪽 지역에 다녀보니까 좋은데 여기 땅 좀 살 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죠. 네.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저 아세요? 제 기억 속에는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나 5억 정도 있는데요. 내 돈 5억 범위 내에서 사기치세요. 그렇게 받아들일 게 당연하죠.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믿을만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믿을만한 사기꾼들은 다 지금 교도소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사기당한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믿을만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거 못 믿을 것 같으면 아예 사기 안 당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 오죽하면 제가 기능기초운동본부에 지금 멘토로도 다니고 갈등관리원, 기능 사기 예방 이런 거 강의도 다니는데요. 가서 사기 당하셨다는 분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좀 제 입장에서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가서 말은 못하고 오지만 예. 사기 당할 만했다. 원인 제공했다. 그럼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귀농 사기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고발해도요 구제 못 받습니다. 힘들구만요. 실질적으로 그 사기 치신 분들이요 굉장히 당당하시고요 서류상으로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멘토를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발품 팔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사님께서 쭉 추천해 주신 것이 한 3년 정도는 충분히 당연히 발품 뭐 파셔야죠. 발품 팔고 이곳저곳 체험하고 실제 오셨더라도 있는 재산 다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1년 정도는 다른 집 일을 좀 하면서 그 주변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더 세운 다음에 2년 차부터 뭘 일을 조금 해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좀 알아드리고요. 한 3억에서 5억 정도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잘못 운영하면 실패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귀농 오시는 분들이 도움이 좀 됐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이제 한정돼 있고 다른 걸 많이 못 다루잖아요.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출연 좀 해주세요. 저는 이미 귀농해서 나름대로 한 17, 8년 겪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상담해 줄 정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이제 본인이 농사도 물론 이제 농사 비율이 확 줄었을 거예요. 아마 강의하러 많이 다니시니까. 그리고 3차 산업, 1차, 2차, 3차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강의도 하시고 요즘은 특히 더 많은 분들을 귀농인들하고 접촉 훨씬 저보다 많이 하시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긴 하지만 요즘 저도 본의 아니게 귀농 상담을 꽤 많이 합니다. 뭐 어차피 먹거리, 농촌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되다 보면 귀농도 자연히 따라오니까 좀 더 좋은 시간에 또 모실 테니까 내치지 마시고 언제든 좀 오세요. 좋은 이거 다 공개되는 겁니다. 오세요. 나중에 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언제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아이고,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지입니다. 아이고 조건이 하나 붙었네. 여기서 잘랐을 걸.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원철 대표님은 여러 가지 재주가 있고 들어볼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귀농 그리고 이제 귀농 왔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음 자세 그리고 현재 뭐 우리 현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바라보는 것 귀농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어떤 괴리 그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식 건강먹에서 이원철 대표님과 좋은 귀농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